협심증을 여태까지 진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상비약으로 집에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혈압약도 그렇고요. 갑자기 본인이 가슴 통증이 생기면 그 약을 그냥 드셔보는 거죠. 쇼크 상태일 때는 간신히 버티고는 혈압마저 낮추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나요? 사실 질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금 뻔한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잘 준비하냐는 건데요. 노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가 건강, 경제, 그리고 사회활동적인 것일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또 맞물려 있어서 나머지 두 가지가 괜찮아도 하나가 무너지면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 하나도 놓치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자는 게 기본인데요. 여기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긴 좀 힘들지만 이제 그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식사를 잘한다는 전제 조건이 이제 뭘 잘 먹어라 이거의 더 전 단계가 평소에 구강 검진도 잘 받고, 이제 증상이 없어도 이제 내시경을 하셔가지고 이상소견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결국 그게 다 평소에 관리하는 습관이고요. 결국 이제 잘 드시면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수면 위생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상 생활 습관으로 교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이제 소량 처방받아서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 또 너무 약에만 의존한다기보다는 수면 위생을 어떻게든 잘 관리하시고 습관을 잘 들이셔서 최소 하루 7시간 이상 잘 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주일에 3일, 욕심내면 5일 이상 근력 운동을 계속 하셔서 근육이 빠지지 않는 것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소득도 줄고 사회활동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오는 위축감이 사실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체적 기능이 괜찮더라도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나 외로움 등이 이제 생기는데, 이것도 증상이라고 보면 사실 증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위축감이나 우울감이나 소외감이 들면 그거에 너무 억눌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보호자나 아니면 만날 수 있는 친구분들, 그리고 거기서도 더 부족하면 전문가한테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셔서 거기서 도움을 확실히 받으셔야지 신체적으로 건강해도 이제 따르는 정신적인 거를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사실 경제적인 안정감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뭐 자산이나 돈이 있어야지 안정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다 다르고, 이건 사실 또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또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보호자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제도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이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극복하셔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예 모르고 대비를 안 하시는 거랑 그래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랑 또 이제 준비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유연하게 준비하시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 이제 가지고 계시면 삶의 질을 좀 계속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면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발생하면 대처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나요? 심근경색 대처의 시작은 빠른 인지입니다. 가슴 정중앙에 짓누르고 압박하는 듯한 어떤 전형적인 통증이 느껴지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혼자서 운전해서 병원 가는 거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요. 119에 신고한 뒤에 이제 혼자 있더라도 전화기를 통해 보호자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말해야 되는 행동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임의로 약을 복용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전에 협심증을 진단을 받았고 비상 상비약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은 협심증을 여태까지 진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배우자가 이제 협심증 진단을 받아서 상비약으로 집에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그 혈압약도 그렇고요. 이제 갑자기 본인이 가슴 통증이 생기면 그 약을 그냥 드셔보는 거죠. 이제 나 협심증일 거야 그러고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슴 통증이 꼭 협심증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협심증이더라도 이게 진짜 위험한 심근경색이거나 그게 더 진행해서 쇼크를 동반했을 때는 이게 니트로글리세린의 효과라는 게 결국 관상동맥을 넓혀주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이게 관상동맥만 넓혀주는 게 아니라 전체 혈관을 다 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혈압이 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상 상태는 혈압 떨어지는 게 위험하진 않지만 쇼크 상태일 때는 이제 간신히 버티고는 혈압마저 낮추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의로 니트로글리세린을 막 복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상식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응급실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때마다 사실 저희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더불어서 그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편안한 자세로 기대서 좀 쉬고 임의로 약을 복용하지 말고, 이게 이제 혼자서 이제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통이나 피로가 계속되면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운데요. 어떤 경우에 특히 놓치면 위험한 신호일 수 있나요? 두통은 크게 원인 없이 오는 1차성 두통이랑 실제 특정 원인이 있어서 발생하는 2차성 두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성 두통은 뇌의 어떤 미세한 변화로 인해서 통증이 결국 생긴 건데, 이제 원인이 사실 없기 때문에 통증의 위치와 양상으로 그냥 진단명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박동성으로 느껴지는 두통을 편두통, 그리고 이제 뒷목으로 시작돼가지고 띠를 두르는 듯한 통증을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분발성 두통, 이제 눈을 누르면서 무거운 통증을 분발성 두통,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건데, 결국은 원인 없이 증상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진통제랑 통증을 줄이는 그런 악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치료의 방향입니다. 이에 반해서 좀 이제 2차성 두통이 굉장히 위험한데, 결국은 두통을 유발하는 머리에 어떤, 아니면 머리를 포함한 다른 전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두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통은 1차성 두통에 비해 대부분 증상이 더 심하고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누가 망치로 때린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번개에 갑자기 맞은 듯한 어떤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극심한 두통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휴식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운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막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이제 힘주다가 갑자기 발생한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태어나면서 처음 겪어보는 뭐 양상의 두통, 눈을 뜨지 못할 정도의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고열을 동반한 두통, 아니면 의식저하나 시야장애 같은 어떤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된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한 2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응급실을 오셔야지, 평소에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니면 잠을 잘 못 자서 두통 생겼나 보다 이렇게 당연히 관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CT나 MRI 검사를 해봐서 뇌출혈, 뇌종양, 뇌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증상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고령자의 응급 상황은 젊은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령 환자의 응급진료가 젊은 환자의 다른 점은 크게 4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고령자가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폐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이 굉장한 심각한 질환도 그냥 단순히 몸이 피로하고 기운이 좀 없고 이런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 당사자나 본인도 이제 의심을 안 하다 보니까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에 이미 병을 더 키워온 상태로 이제 심각한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에 반해서 젊은 환자분들은 이제 교과서적인 증상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증상이 굉장히 처음에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병원도 더 빠르게 오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요. 둘째는 이제 고령자가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기도 하고 복용하는 약도 많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훨씬 복잡합니다. 약물 부작용, 그리고 낙상, 선망 같은 것도 같이 흔하게 동반이 되고요. 이것 자체가 응급실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가벼운 낙상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찰과상이나 삐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이제 고령 환자한테는 이제 심한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낙상의 원인이 단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기저질환의 악화나 아니면 심각한 어떤 응급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단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령 환자가 이제 젊은 환자에 비해 같은 증상이라도 훨씬 더 많은 검사랑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응급실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입원이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후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넷째로 이제 사회적인 요인이랑 기능 저하가 응급실 방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보호자분과 같이 살고 케어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혼자 사시고 이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보호자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당연히 병을 더 키워서 이제 진단이나 치료가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치료 진단이 명확하더라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보호자의 서포트 이런 것 때문에도 입원이나 퇴원 계획에 차질이 많아지게 됩니다.
요약하면 고령 환자의 응급진료는 양상 자체가 굉장히 비전형적이고 여러 질환과 허약함으로 인한 어떤 복잡성, 그리고 더 많은 의료 자원이 필요하고 나쁜 결과와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젊은 환자랑 구별이 되고 이에 맞춘 평가와 치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걷기 말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낙상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걷기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낙상 예방 방법으로 이제 단순 걷기보다는 균형이랑 근력 강화 운동이 이제 병행됐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사실 매일 하면 좋고요. 매일 할 수 없으면 주 3회 이상, 아니면 좀 더 많으면 5회 이렇게 이제, 그리고 당연히 단기간보다는 3개월 이상 지속해야지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개인의 기능 수준에 맞춰서 부상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사실 헬스장을 가서 제대로 된 운동기구랑 운동을 배우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계속 의식을 하면서 자주 움직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근육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하를 가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운동으로 의자에 그냥 앉아서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그 올렸다 내렸다가 편하시면 올려서 버텨보셨고요. 버텨보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그것도 수월하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안전하게 의자나 책상 같은 걸 짚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시고, 그게 이제 수월하시면 한 다리로 서서 버티기, 이런 운동, 이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결국은 별거 아닌 근력 운동일 수 있겠지만, 그거를 또 매일 하면서 하체 다리 근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랑 안 하시는 분들이랑 낙상의 위험도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미 소개하는 다른 책이나 유튜브 어떤 컨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색하셔서 오늘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력 운동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안 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게 조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매트, 그리고 신발도 미끄럽지 않게 자주 사서 이제 신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괜히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라고 하시면 괜히 내가 이제 더 나이 든 것 같아서 막 사용하기 싫어하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지팡이랑 워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게 이제 낙상의 위험도를 많이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시력이랑 청력, 이런 감각기관도 계속 이제 진료 보시고 계속 이제 좋게 유지를 하셔야지 낙상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제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서 특히나 고관절, 골절이나 이제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건강하시는 분들도 한순간에 이제 삶의 질이 저하되는 안타까운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조금 길어졌지만,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낙상의 위험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셔서 낙상으로부터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시면 훨씬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응급 상황 대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령자가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이유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변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응급 상황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준비를 하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 악화, 치료 지연, 그리고 급성기가 지나고 나서의 재활할 수 있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설프고 두리뭉실하게 알면 막상 응급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당황한 마음에 정확히 대처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정확하고 완벽하고 반복된 의학 지식을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응급 상황에 오지 않았을 때 대비를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고령자는 이동 능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의료진이나 구급대원이나 아니면 다른 보호자 간의 의사소통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신,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다가 응급 상황을 맞닥뜨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응급 상황이 안 오셨을 때 미리 이제 내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행동하겠다,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놓거나 아니면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응급 상황이 갑자기 딱 생겼을 때 이제 본인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잘 치료 받으신 후에 재활까지 이어져서 삶의 수준을 계속 높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심장병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우리 몸에 위치한 핵심적인 장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에요 이렇게 진단을 하진 않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은 대표적으로 부정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공황까지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정맥 말고도 심장에 위치한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긴 질환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또 심장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끼리 서로 혈액을 내뿜어주는 밸브가 있는데 이걸 판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판막에도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장 판막 질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심장이 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혈액순환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을 심부전이라고 하고요. 또 심장에는 강력한 근육이 있어요. 심장이 혼자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심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근에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심근병증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심장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에도 염증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장막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심장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나요? 심장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하는 장기예요. 깨끗한 혈액을 전신에 분포시켜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기인데요. 즉, 심장이 약해진다는 뜻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심장이 약해지면 호흡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흡을 적당한 깊이로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식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심장이 약해지게 되면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쉬게 돼요. 마치 공황장애가 있을 때처럼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흉측호흡을 굉장히 여러 번 자주 강하게 하게 되고요. 이런 호흡 조절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밤중에도 편안하게 호흡을 하지 못해서 수면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종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서 계시는 분들이 밤만 되면 종아리가 땡땡 붓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것들도 심장이 약해지는 신호입니다. 심장에서 내뿜은 혈액이 다리까지 내려갔다가 이 다리에서 다시 펌핑을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심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던 혈류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여러 부위에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다리 부위에 부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리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 어디든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외로 심장이 약해지면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건 결국 노폐물을 배출하고 깨끗한 혈액을 공급하는 교환 작용이에요. 깨끗한 혈액을 공급해야 우리 몸 세포가 이 에너지를 써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노폐물은 계속 그 자리에 쌓이게 되고 깨끗한 피는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노폐물만 몸에 쌓이고 새로운 에너지는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성 피로나 부신피로 증후군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의외로 위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게 되면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서 이 음식물들을 분해해서 영양소로 흡수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위장간으로 혈류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소화를 하는 위장의 기능까지 떨어지는 만성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나쁘게 하는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혈관을 나쁘게 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런 기름진 음식이 혈관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요. 이 혈관이 좁아지다 보면 여기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이 일어나고 동맥경화증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뇌혈류가 막히게 되면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심장에서 혈류가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나쁘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아침에 흔하게 먹는 빵, 케이크, 밀가루, 면류, 과자 이런 초가공 식품들에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트랜스 지방은 몸 안에 들어갔을 때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또 반면에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거든요.
이런 음식들이 지속적으로 혈관에 쌓이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관에 염증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은 심장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인데요. 무조건 고기가 심장에 나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단백질은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공육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뭐 부대찌개 같은 데 들어간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문제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기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는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은 적으면서 포화 지방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맛을 내기 위해서 과도한 염분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첨가물들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음식들 역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LDL 수치를 높이고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면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이 현재 안 좋거나 심장 건강을 좀 신경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트랜스 지방과 가공육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사실 심장에 좋은 음식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고 심장에 좋은 음식인데 특히 심장에 좋은 음식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아침에 먹으라고 많이 추천드리는 게 첫 번째는 견과류이고요. 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E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비타민 E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또 견과류에 풍부한 엽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심장병의 위험인자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견과류를 너무 무조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손 한 줌 정도 드시면 되는데 요즘은 견과류를 판매할 때 아예 하루에 먹으면 좋은 양 정도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손 안에 담으면 딱 한 줌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걸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뭐 삶아 드셔도 되고 아니면 요리를 해서 드셔도 괜찮은데요. 기본적으로 계란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 B12도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심장병 위험인자였던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는다고 알려진 레시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는 살코기와 콩을 추천드리는데요. 즉 이 두 가지 음식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함입니다. 또 고기 부위를 고를 때도 기본적으로 껍질이나 내장 같은 곳에는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피하시고 닭가슴살과 같은 살코기가 풍부한 질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 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콩에 들어있는 엽산이나 이소플라본과 같은 성분들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서 혈관 건강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고등어가 있겠죠. 이런 등푸른 생선에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오메가3를 적당량 섭취하게 되면 몸에 나쁜 지방인 중성지방을 낮추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데요. 등푸른 생선 100g에 한 4g 정도의 오메가3가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 드실 때 1개에서 2토막 정도 드시면 가장 적당하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아침에 많이 먹는 음식인데 토마토 그리고 잡곡입니다.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대표적으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런 항산화 성분을 적당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서 혈액순환 개선을 할 수 있고요. 요즘 탄수화물이 좋지 않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는데 이 탄수화물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2가지거든요.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정제당, 초가공 식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들은 주로 단순 탄수화물에 속하고요. 현미를 비롯한 다양한 잡곡 같은 경우는 단순 탄수화물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돼서 심장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좋게 만드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심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나 방법들이 있나요? 심장을 좋게 만드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심장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러닝, 수영,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운동들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는 운동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심장 건강이 별로 개선된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보면 2가지 중 하나거든요. 운동을 너무 안 하시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고 하시면서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걷기도 물론 나쁜 운동은 아닌데 걷기는 엄밀히 말하면 아무리 많이 걸어도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내가 많이 걷는다고 해서 심장에 일을 더 하지는 않거든요. 또 반대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시는 분들이 많은 운동, 또 똑같이 러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뛰거나 빨리 뛰거나 또 강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운동이 지나치게 되면서 오히려 심장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밤늦게 운동을 했을 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심장 건강에 제일 좋은데요. 그럼 적당한 강도란 무엇인가 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건강을 위한 운동 정도로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총 150분 이상 운동을 하면서 중강도 운동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중강도 운동이란 쉽게 표현하면 약간 숨이 차고 헐떡거리면서 땀이 나는데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운동하셨던 경험 속에서 어떤 정도의 강도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막 너무 숨을 헐떡이면서 대화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완전히 탈진된 상태는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땀도 하나도 안 나고 숨도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쉬고 있으면 너무 약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유산소 운동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이런 두 사이에 너무 약한 것과 강한 강도 사이에 적당한 강도를 찾아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걷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워워킹과 같은 운동법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런 운동은 걷기보다는 강한 운동이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걷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걷기만 하지 말고 걸으면서 약간 슬로우 조깅이나 러닝이나 파워워킹이나 이런 걸 섞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심장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을 다시 재활 운동을 시킬 때 이분들한테 운동을 바로 시키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계속 뛰게 하는 게 아니라 뛰기와 걷기 혹은 파워워킹과 걷기를 같이 합쳐서 운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걷지만 말고 여러 가지 운동이나 방법들을 좀 섞어서 어느 정도 자극이 오게끔 운동을 하면 그런 방법들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건강이라는 건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수면, 운동하는 거, 다이어트, 자율신경 질환, 또 비타민C까지 이런 것들을 사실 듣기만 하면 여러분의 몸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피로감이 심한데 비타민 같은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또 나는 평상시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단이나 운동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운동을 한다고 하면 막 거창하게 막 장비를 많이 사고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어찌 배워서 해야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동이 별게 아니라 어떤 연구에서도 나가서 뛰거나 수영하거나 이런 게 어려우면 집에서 집안일이라도 좀 해라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운동이 안 되고 집에서 청소라도 좀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도 운동이 좀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예 안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건강하다라는 연구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실천을 하면 사람 몸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습관화하면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습관화하는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뭘 했다고 해서 내 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건강 상식에 대해서 최대한 일반인 분들이 알기 쉽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한 어려운 내용은 좀 빼고 일반인 분들도 건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따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딥한 이야기들, 정확한 생리학적인 기전이라던가 질환이라던가 치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좀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더 건강이 증진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남겨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제 채널을 남겨둘 테니 건강에 대한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